가족 내에 불안이 높을 때 가족들이 불안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면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희생양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치료 이론으로 유명한 보에는 보통 가장 취약하거나 주변적인 위치에 있는 자녀가 희생양이 될 때가 많다고 설명하죠. 이 희생양은 가족의 불안을 짊어지고 고통받으면서 가족 전체의 불안과 긴장을 낮추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보통 가족들은 불안한 갈등을 직접적으로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 가족 중 한 명을 희생양으로 설정하죠. 이제 가족 안의 갈등과 억압된 불안이 투사되어서 한 명의 희생양에게 집중됩니다. 보통 부모의 무의식적인 고통과 좌절감, 죄책감이 자녀에게 투사되어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되죠. 부모가 정서가 안정되지 못하면 이렇게 자녀에게 그 불안을 투사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정서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부모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희생양이 되는 자녀나 가족 구성원은 나쁜 대상으로 해석되죠. 나머지 가족은 이 희생양 덕분에 갈등과 불안을 회피하고 표면적인 안정은 유지할 수 있죠. 보헤네의 가족 이론에서 이런 희생양은 가족 시스템 내에서 불안을 표현하는 대리 표현체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가 지나치게 밀착되고 융합되어 경계가 모호할 때 이런 희생양이 발생하기 쉽죠. 이는 가족 간의 정서적 융합으로 가족 간의 개별성이 부족하고 감정적으로 서로 엉켜있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가진 불안과 긴장, 그리고 기대를 자녀가 다 떠안게 되면서 힘없는 자녀는 희생양이 됩니다. 희생양이 되는 사람은 가족 시스템의 희생양일 뿐 실제로 본인의 문제가 비난받는 원인이 아니라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죠. 특히 보헤는 삼각관계 속에서 어떻게 희생양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삼각관계 이론은 두 사람 사이에 불안과 긴장이 높아질 때 세 번째 사람을 끌어들여 그 긴장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가족 안의 역동입니다. 특히 보헤는 삼각관계, 즉 세 명의 관계가 가족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고 설명했죠. 삼각관계는 부부 사이에 불안과 갈등이 있거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이를 감정적으로 직접 다루고 그 원인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다른 한 명의 가족 구성원이 그 삼각형 속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이렇게 희생양이 된 가족 구성원은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받죠. 두 명의 가족이 가진 불안과 긴장을 이 희생양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은 희생양으로 이유 없이 비난받고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일시적으로는 가족의 긴장과 불안이 완화되죠. 보헤니 설명하는 이런 삼각관계에 희생양이 생기는 가족의 특징은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불안이나 무력감이 자녀나 취약한 가족에게 떠넘겨진다는 점입니다. 슬프게도 이 희생양이 감정이나 불안을 받아내는 역할을 하면서 이 가족은 안정을 유지하죠. 희생양은 이렇게 실제로 가족의 불안을 대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생양을 만드는 가족 구성원들은 자아 분화 수준이 낮다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죠. 보헤는 자아 분화 수준이 낮을수록 삼각관계가 쉽게 생긴다 라고 말합니다. 삼각관계는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수단이죠. 구조적 가족 치료로 유명한 미누친 역시 부모-자녀 동맹이 형성되면서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불안을 자녀에게 전가한다고 설명합니다. 한 명의 자녀가 부적절한 어른 역할을 떠맡으며 희생양, 대리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멜라니 클라인 역시 부모의 불안과 불안정한 자아상이 자녀에게 투사적인 동일시로 넘어가면서 자녀는 희생양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죠. 삼각관계란 가족이 자기 불안을 감당하지 못할 때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가장 일반적인 메커니즘이다. 이때 희생양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 안의 불안을 증상으로 드러내는 사람이다. 투사 과정은 한 명 이상의 자녀의 발달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투사의 초점이 된 가족 구성원에게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증상은 만성 불안의 수준이
개인과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심리학자인 마이클 커는 희생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족의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한 구성원의 문제를 확대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른 불안과 긴장을 피하기 위해 발생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심각한 문제인 것은 희생양이 된 자녀가 해결하지 못한 부모의 갈등의 저장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자녀는 문제아 취급을 받으며 여러 증상을 보이기도 하죠. 보에는 부모가 한 자녀에게 불안을 집중시키고 자신의 불안을 투사하면서 이런 과정이 자녀의 정서적인 기능을 손상시키거나 그 자녀의 삶의 경로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는 세대 간 희생양의 연속성에 대해 설명하며 가족 투사 과정의 심각성에 대해 말했죠. 한 세대 내에서 부모가 낮은 자아분화 수준으로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투사하면서 성장하면 그 자녀는 희생양이 되어 같은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 속에 성장한 자녀는 낮은 자아분화 수준을 갖게 되고 또 자신의 자녀에게 불안을 투사하게 되죠. 이 과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면서 다음 세대에서 계속 희생양이 만들어집니다. 보에는 가족 내 삼각관계 패턴이 4세대까지도 누적될 수 있으며 세대 간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공통적으로 희생양이 되는 구성원은 가장 취약한 사람으로 그 전 세대에게 투사받은 불안을 흡수하게 된다고 말하죠. 이런 자아분화가 잘 되지 않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감정과 사고의 혼합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면 이성적인 사고가 거의 마비되죠. 불안을 느끼면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기분에 쉽게 좌지우지되죠. 나는 이런 실수를 했으니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감정에 잠식되어 사고합니다. 두 번째로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의 특징은 타인 의존적인 정체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기 의견이나 선호가 약하고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감정에 쉽게 휘둘리죠. 관계에서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갈등을 피하고 상대방의 입맛에 맞추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가치가 없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죠. 보인이 말하는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관계에서 융합과 거리두기 패턴을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너무 밀착되거나 지나치게 차단하죠. 가까워지면 불안해하고 멀어지면 외로워하기 쉽습니다.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늘 근본적인 불안이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추측하고 불안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죠. 또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은 삼각관계에 쉽게 휘말립니다. 자기가 가진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기보다는 타인의 문제에 개입하고 가족 내의 역할에 의지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죠. 자아분화가 부족하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내 감정을 이성으로 조절하는 능력이 약하고 내 존재가 타인의 평가와 감정에 휘둘리는 상태가 크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자아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의 첫 번째 특징은 정서적인 융합이죠. 가족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얽혀 있고 각자의 선호도나 생각을 구별하기 힘듭니다. 한 사람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다른 가족들도 쉽게 불안해하면서 감정이 자주 전염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만성 불안입니다. 자아분화가 낮은 가족들은 어떤 형태로든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두 사람 간의 불안과 갈등을 제3자로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지 않고 희생양을 통해서 회피한다는 점이죠. 이와는 반대로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감정과 사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죠.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나 불안한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알죠. 화가 올라와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화해를 시도하는 사람의 경우 자아분화가 잘 된 상태입니다.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정체성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죠.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평가에 과하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신념이 분명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면서도 자기 신념을 명확하게 지킬 수 있죠. 또 갈등도 잘 감당합니다. 가족이 불편한 부탁을 해도 합리적으로 이유를 설명해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런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가족의 특징은 첫 번째로 정서적인 독립성과 친밀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이 각자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존중해주죠. 또 각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갈등도 회피하지 않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죠.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가족의 두 번째 특징은 불안을 건강하게 다룬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불안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다른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서로 협력하면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죠. 누구 한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아분화가 잘 된 가족의 특징 세 번째는 삼각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불안이나 갈등이 있을 때 희생양을 만들어 완충제로 사용하진 않죠.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 합니다. 건강한 자아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감정과 사고를 분리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인식하되 그 느낌적인 느낌에 끌려가지 않고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키워야 하죠. 또 불안을 느낄 때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하면서 조절력을 키우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는 연습도 중요하죠. 타인의 감정을 고려는 하되 나의 의견과 욕구를 분명히 말하는 훈련을 하면 자아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아도 내 신념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죠. 세 번째는 관계 속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감정이나 불안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거리감을 가져야 하죠. 자아분화가 잘 된 건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삼각관계를 줄이고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자기 불안이나 갈등에 제3자를 끌어들여 희생양을 만들기보다는 직접 소통하고 해결해야 하죠. 또 가족의 불안을 말로 편안하게 다루는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불안을 느끼는 문제는 가족들이 회피하지 않고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어야 하죠. 언어로 표현된 불안은 크게 해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자의 감정과 책임을 구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은 자신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죠. 너 때문에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패턴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불안한 건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불안한 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끼기 때문이야 라고 정확히 책임을 지고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보헤네 가족 치료에서 희생양을 만드는 패턴은 가족 전체의 성장을 멈추게 한다는 특징이 있죠. 불안을 희생양에게 떠넘기면서 가족은 스스로 문제를 직면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자아분화 수준이 낮아지고 관계의 질이 왜곡되는 특징을 보이죠. 또 갈등을 회피하고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습관이 굳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가족 시스템 자체가 미성숙한 상태로 굳어버리죠.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은 스스로 인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내 불안을 타인에게 덮어씌우지 않고 스스로 다뤄내는 법을 연습해야 하죠. 또 가족 안에서 누가 문제냐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할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비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잘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죠. 우리가 불안을 투사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도 독립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인지하고 네 성격이 문제야, 네 이런 점이 문제야 라는 관점보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다룰까 라고 생각할 때 남 탓하기 대신에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한 사람에게 문제점을 떠넘길 때는 투사가 일어나지만 그 문제점이 하나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해지죠. 내 감정은 내가 다룰 뿐
상대방은 내가 바꿀 수 없으며 문제점은 하나의 상황으로 다룬다 라는 마인드로 오늘도 행복한 가족관계 만드시길 응원합니다.